막노동꾼 주제에 우리 집안이랑 격을 맞춘다고? 웃기지 마세요. 이 결혼은 당장 끝입니다. 청담동 레지던스 펜트하우스, 호화로운 샹들리에 아래에서 울려 퍼진 오만한 목소리. 한쪽에서는 값비싼 와인을 홀짝이며 비웃고 다른 쪽에서는 시멘트 얼룩이 묻은 작업복 차림의 사돈이 서 있었다. 보안 요원까지 불러내며 모욕을 퍼붓는 예비사돈이라는 작자들. 그러나 그들은 몰랐다. 지금 이 순간 내쫓으려는 남자가 내일이면 그들의 운명을 송두리째 흔들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저는 강태수라고 합니다. 65살이고 대운건설이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런 큰 건설회사는 아니고 작은 건설업체죠. 매일 아침 5시 반에 일어나서 현장에 나가는 게 제 일상이었습니다.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었어요. 새벽 공기를 마시며 현장으로 향했는데 이번 프로젝트는 강남 쪽 소규모 상가 건물 공사였습니다. 규모는 작지만 나름 중요한 프로젝트였어요.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작업복으로 갈아입고 안전모를 쓰고 직원들과 함께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사장님, 오늘 콘크리트 타설하는 거 맞죠? 김 팀장이 물어보더라고요. 응, 맞아. 근데 날씨가 좀 흐린데 괜찮을까? 비 예보는 없었지? 제가 답했죠. 네, 확인해봤는데 오후까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하루 종일 땀을 흘리며 일했어요. 손에 굳은 살이 박이고 얼굴에는 흙먼지가 묻고 작업복은 온통 더러워졌지만 그게 제 일상이었습니다. 직원들과 함께 점심도 현장에서 도시락으로 해결하고 오후에는 자재 반입 확인하고 안전점검도 하고 그랬어요. 사실 저는 이런 일을 하면서도 나름 자부심이 있었어요. 제가 만든 건물들이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직원들의 생계도 책임지고 있다는 생각에 말이죠. 비록 몸은 힘들어도 마음만큼은 든든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오후 딸 서연이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아빠, 오늘 상견례 있잖아. 혹시 깜빡한 건 아니지? 아, 맞다. 까먹을 뻔했네. 몇 시였지? 오후 6시요. 청담동 그 레지던스에서요. 아빠, 정말 중요한 자리니까 꼭 좀 신경 써주세요. 서연이의 목소리에서 약간의 걱정이 느껴졌어요. 사실 저도 부담스러웠습니다. 사위 될 사람 집안이 꽤 잘 산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청담동에 펜트하우스를 가지고 있고 투자 쪽 일을 한다고 했어요. 걱정 마, 딸아. 아빠가 잘할게. 전화를 끊고 나서 시간을 보니 벌써 4시가 넘었더라고요. 현장 일이 조금 남아서 시간이 많이 타이트했어요. 부랴부랴 현장 일을 마무리하고 서울로 출발했습니다. 금요일 퇴근길이라서 그런지 차가 너무 막혀서 옷을 갈아입을 시간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사돈께는 죄송하지만 늦는 거보단 낫겠다 싶어 양해를 구하면 될 거라 생각했습니다. 아내는 몇 년 전에 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서연이는 제 유일한 가족이었어요. 딸이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마음 하나로 살아왔거든요. 그래서 이번 상견례도 정말 중요했어요. 차를 몰고 청담동으로 향하는데 제 차는 오래된 봉고 트럭이었어요. 건설 일을 하다 보니 실용적인 차가 필요했거든요. 멀쩡히 잘 달리는 차인데 외관상으론 좀 낡아 보였죠. 청담동에 들어서면서부터 뭔가 분위기가 달랐어요. 길가에 세워진 차들도 다 비싸 보이고 건물들도 화려하고 말이죠. 제가 사는 동네와는 정말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레지던스 앞에 도착했을 때 입구에서 경비원이 저를 뚫어져라 쳐다보더라고요. 뭔가 어색한 시선이었어요. 어디 찾으시는 거예요? 경비원이 물었어요. 아, 정우성 씨 댁의 상견례 때문에 왔습니다. 아, 그래요? 이 차로요? 그때부터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딸을 위한 자리니까 참고 들어갔죠. 발렛 서비스를 하는 직원도 제 차를 보더니 묘한 표정을 짓더라고요. 입주민이신가요? 발렛 직원이 물었어요. 아니요, 손님으로 온 건데요. 아, 네. 그 짧은 대답 속에도 뭔가 깔보는 듯한 뉘앙스가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냥 넘어갔습니다. 딸을 위한 자리니까 작은 일로 기분 상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계속 긴장됐어요.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다시 한번 확인해봤는데 그나마 단정해 보였습니다. 딸이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마음 하나로 용기를 냈어요. 이게 제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남들보다 특별할 것도 없는 그냥 성실하게 살아가는 건설업자의 하루였죠. 그런데 이 상견례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그때 몰랐어요.
엘리베이터가 최상층에 도착했을 때 문이 열리면서 보인 복도의 호화로움에 잠시 말문이 막혔어요. 대리석 바닥에 값비싼 그림들이 걸려 있고 조명도 은은하게 비치더라고요. 이런 곳에서 사는 사람들도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우성 씨 집 문 앞에 서서 초인종을 누르는데 손이 조금 떨렸어요. 긴장됐거든요. 평생 이런 고급 아파트에 와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네, 누구세요? 인터폰에서 여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안녕하세요. 강서연 아버지 강태수입니다. 상견례로 약속 잡혔는데요. 아, 잠깐만요. 그렇게 한 3분 정도 기다렸을까요? 문이 열리면서 정우성 씨가 나왔어요. 키가 크고 잘생긴 사람이었는데 저를 보는 눈빛이 묘했어요.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잠깐 당황한 표정을 짓더라고요. 강태수 씨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네. 들어오세요. 그런데 목소리 톤이 뭔가 시큰둥했어요. 처음엔 그냥 성격이 조용한 사람인가 보다 했는데 집 안으로 들어가면서 확실히 느꼈어요. 뭔가 저를 반기지 않는다는 걸 말이죠. 현관에서 신발을 벗는데 제 구두가 좀 낡아 보였어요. 몇 년 전에 산 거라 밑창도 조금 닳았고 말이죠. 그런데 현관에 놓인 다른 신발들을 보니까 다 비싸 보이는 브랜드 제품들이더라고요. 순간 괜히 위축됐어요. 이쪽으로 오세요. 정우성 씨가 안내했어요. 거실로 들어가는 순간 정말 압도됐습니다. 천장이 엄청 높고 통유리창으로 한강이 훤히 보이더라고요. 소파며 테이블이며 전부 고급스러워 보였어요. 벽에 걸린 그림들도 진짜 작품인지 가짜인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범상치 않아 보였습니다. 앉으세요. 정우성 씨가 소파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소파에 앉는데 너무 푹신해서 깊숙이 빠져들 뻔했어요. 이런 소파는 처음 앉아봤거든요. 어색해서 등을 곧게 펴고 앉으려고 하니까 더 어색해졌어요. 그때 안쪽에서 여자분이 나오셨어요. 정우성 씨 부인인 백미라 씨였죠. 나이에 비해 젊어 보이고 화장도 진하게 하고 계셨는데 저를 보시더니 눈을 크게 뜨더라고요. 어머, 이분이. 네, 서연이 아버지세요. 정우성 씨가 대답했어요. 백미라 씨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시더니 남편과 눈을 마주치며 뭔가 신호를 주고받는 것 같았어요. 그 순간 정말 불편했습니다. 마치 동물원의 동물이 된 기분이었거든요. 아, 네, 안녕하세요. 백미라 씨가 어색하게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제가 일어나서 정중하게 인사드렸죠. 그런데 이상하게 대화가 이어지지 않더라고요. 서로 어색한 침묵만 흘렀어요. 평소에 저는 대화하는 걸 어려워하지 않거든요. 현장에서 직원들이랑 얘기도 잘하고 사업상 만나는 사람들과도 편하게 대화하는 편인데 이날만큼은 입에서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음료 뭘 드릴까요? 백미라 씨가 물었어요. 아, 물 한 잔만 주시면 됩니다. 커피는 안 드세요? 아, 커피도 좋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나서 괜히 말을 바꾼 게 어색해졌어요. 처음엔 물이라고 했다가 커피라고 바꾸니까 우유부단해 보일 것 같았거든요. 백미라 씨가 주방 쪽으로 가시는 사이 정우성 씨와 둘이 앉아있게 됐어요. 그런데 정말 할 말이 없더라고요. 사업은 뭘 하시는지 들어도 될까요? 정우성 씨가 물었어요. 건설업을 하고 있습니다. 작은 회사지만 나름 열심히 하고 있어요. 아, 건설업. 어떤 건설업이요? 상가나 소규모 주택 같은 거 짓는 일을 해요. 요즘은 리모델링 일도 많이 하고 있고요. 아, 그냥 아하고 끝이었어요. 더 이상 물어보지 않더라고요. 보통 사업 얘기가 나오면 어디 현장인지, 얼마나 오래 했는지 이런저런 것들을 물어보잖아요. 그런데 전혀 관심이 없어 보였어요. 잠시 후에 안쪽에서 젊은 남자가 나왔어요. 정우성 씨 아들인 정민호였죠. 서연이가 만나는 남자친구의 형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정민호가 인사했는데 목소리가 건성이었어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일어나서 인사했죠. 정민호는 저를 한번 보더니 아버지와 또 눈을 마주치며 뭔가 의미심장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리고는 바로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 순간 정말 기분이 묘했어요. 뭔가 저를 환영하지 않는다는 게 온몸으로 느껴졌거든요. 하지만 딸을 위한 자리니까 참고 견뎠어요. 백미라 씨가 커피를 가져오셨는데 컵이 정말 예쁘더라고요. 본차이나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고급스러워 보였어요. 커피 맛도 좋았는데 분위기 때문에 제대로 맛보지 못했어요. 서연이는 언제 오나요? 제가 물었어요. 곧 올 겁니다. 민수랑 같이 오기로 했어요. 정우성 씨가 답했어요.
민수가 서연이 남자친구 이름이었어요. 좋은 애라고 서연이가 자주 얘기해줬거든요. 그런데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어색했어요. 할 말이 없으니까 그냥 커피만 홀짝홀짝 마시고 있었는데 정우성 씨 부부는 서로 작은 목소리로 뭔가 얘기하고 있었어요. 제가 못 알아듣게 속삭이듯이 말이죠. 중간중간 제 쪽을 힐끔힐끔 보는 게 느껴졌어요. 뭔가 저에 대해 평가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평가가 좋지 않다는 것도 말이죠. 정말 오랜 시간이 지난 것 같았는데 실제로는 10분 정도였을 거예요. 그때 현관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서연이와 민수가 온 모양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서연이의 밝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정말 안심됐어요. 딸이 와서 이 어색한 분위기를 좀 풀어줄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서연이가 거실로 들어오면서 저를 보고 환하게 웃었어요. 아빠, 일찍 오셨네요. 응, 딸아. 너무 늦으면 안 될 것 같아서. 그 순간만큼은 마음이 편했어요. 역시 딸이 있으니까 다르더라고요. 그런데 민수를 보는 순간 또 다른 충격을 받았어요. 정말 잘생기고 키도 크고 옷차림새도 말끔했거든요. 명문대를 나와서 대기업에 다닌다고 들었는데 정말 그럴만해 보였어요. 안녕하세요, 아버님. 민수가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그래, 반갑다. 제가 답했죠. 민수는 예의 바른 청년이었어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뭔가 부족한 느낌이었어요. 이 집 분위기 자체가 저를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것 같았거든요. 드디어 본격적인 상견례가 시작되려는 순간이었어요. 서연이와 민수가 와서 분위기가 좀 나아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이상해졌어요. 정우성 씨 가족들의 태도가 확연히 달라졌거든요. 자, 이제 다 모였으니까 본격적으로 얘기해 볼까요? 정우성 씨가 말했어요. 그런데 그 톤이 뭔가 차갑더라고요. 처음 저를 맞을 때보다도 더 시큰둥했어요. 네, 그러죠. 제가 답했어요. 서연이는 민수 옆에 앉았고 저는 그들 맞은편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정우성 씨 부부는 중간에 앉았고요. 뭔가 재판정 같은 분위기였어요. 먼저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우성 씨가 입을 열었어요. 그 순간 서연이 얼굴이 굳어지는 게 보였어요. 뭔가 안 좋은 일이 일어날 거라는 직감이 들었어요. 강태수 씨, 솔직히 좀 실망스럽습니다. 예? 뭐가 말이죠? 제가 당황하며 물었어요. 이런 차림으로 상견례에 나오시다니. 최소한의 예의는 지켜야 하는 거 아닙니까? 순간 머리가 멍해졌어요. 제가 입고 온 정장이 그렇게 이상한가 싶어서 자꾸 옷을 내려다봤어요. 분명히 제 나름대로는 가장 좋은 옷을 입고 온 건데. 아버님, 무슨 말씀을? 서연이가 끼어들려고 했어요. 서연아, 잠깐만. 정우성 씨가 딸을 제지했어요. 어른들이 얘기하는 중이야. 백미라 씨가 그때 거들었어요. 정말이에요. 상견례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자리인데. 그리고 이상한 냄새도 나고. 냄새요? 제가 깜짝 놀라며 물었어요. 네, 뭔가 땀 냄새 같은. 막노동 냄새가 나요. 이 집 공기까지 탁해지는 것 같아서 불쾌해요. 그 순간 정말 모욕감이 치밀어 올랐어요. 집에서 샤워를 깨끗이 하고 향수도 뿌리고 왔는데 냄새가 난다니요. 설령 조금 났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직설적으로 말할 필요가 있나 싶었어요. 어머님,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서연이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서연아, 네가 뭘 알겠니? 이런 사람과 우리 민수가 사돈이 된다고 생각해봐. 창피해서 어떻게 사람들한테 소개하겠어? 정민호가 그때 끼어들었어요. 아버지, 저는 처음부터 반대했잖아요. 우리 집 격에 맞지 않는다고. 격이요? 제가 참지 못하고 물었어요. 네, 격이요. 솔직히 말해서 현장 막일꾼하고 우리가 사돈관계를 맺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우리 가족 체면이 말이 아니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어요. 현장 막일꾼이라니요. 저는 회사 사장인데 막일꾼이라고 부르다니. 민호야, 말 조심해. 민수가 민호를 나무랐어요. 왜 틀린 말 했어? 봐, 저 낡은 옷차림 좀 봐. 그리고 여기까지 뭘 타고 왔는지 알아? 낡아 빠진 화물차 타고 왔어. 발레 직원이 우리한테 따로 얘기해줬다고. 정민호. 서연이가 소리쳤어요. 하지만 정민호는 멈추지 않았어요. 아니, 솔직히 말해서 청담동 이런 데까지 그런 차 타고 와도 되는 거야? 우리 동네 이미지가 떨어진다고. 관리사무소에서도 뭐라고 하던데? 정우성 씨가 그제서야 아들을 말렸어요. 민호야, 그 정도면 됐어.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백미라 씨가 더 독한 말을 쏟아내기 시작했거든요. 정말이에요. 우리 민수가 대기업에 다니고
우리 가문도 나름 인정받는 가문인데 이런 분과 혼사를 치른다고 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가문이요? 제가 억지로 웃으며 물었어요. 네, 가문이요. 우리는 대대로 사업을 해온 집안이에요. 할아버지 때부터 성공한 사업가였고 우리 남편도 투자업계에서는 나름 알아주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건설 망일꾼과 사돈을 맺는다니 말이 됩니까? 그 순간 서연이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그만해요. 우리 아빠를 왜 이렇게 무시해요? 아빠도 열심히 사시는데. 서연아, 울지 마. 제가 딸을 달랬어요. 하지만 정우성 씨는 더 잔인한 말을 했어요. 강태수 씨,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결혼 자체를 다시 생각해봐야겠어요. 뭐라고요? 우리 민수한테는 더 나은 상대가 있어야 해요. 죄송하지만 우리 집 수준에 맞지 않습니다. 민수가 그때 아버지를 말렸어요. 아버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서연이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아시잖아요. 민수야, 너는 아직 어려서 몰라. 결혼은 개인끼리 하는 게 아니야. 집안끼리 하는 거라고. 문제는 상대방 집안 수준이야. 백미라 씨가 거기에 맞장구를 쳤어요. 맞아요. 나중에 친구들한테 소개할 때도 그렇고 집들이 할 때도 그렇고 상견례 온 상대가 현장 망일꾼이었다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정민호가 또 끼어들었어요. 그러게요. 회사 사람들한테도 소개하기 민망하고. 아니, 저희 회사 임원들이랑 식사라도 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우리 사돈이 건설 망일꾼이라고 말해요? 그 순간 정말 참을 수 없었어요. 온갖 모욕을 다 당하고 있는데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거든요. 잠깐만요. 제가 일어나면서 말했어요. 여러분이 저를 무시하시는 건 그렇다 치더라도 제 딸까지 이렇게 무시하실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정우성 씨가 말했어요. 현실을 말하는 거예요. 솔직히 당신 같은 사람과는 어울려 살 수 없어요. 그래요. 냄새도 나고 옷도 이상하고 차도 그렇고 전부 다 우리와는 맞지 않아요. 백미라 씨가 덧붙였어요. 서연이가 일어나서 제 손을 잡았어요. 아빠, 우리 가요. 이런 사람들과 있을 필요 없어요. 하지만 저는 아직 할 말이 남아 있었어요. 좋습니다. 저희가 여러분 수준에 맞지 않는다니 할 말이 없군요. 그때 정우성 씨가 비웃듯이 말했어요. 그걸 이제 아셨군요. 처음부터 분수를 알았어야죠. 하하, 현장 망일꾼 따위가 우리 사돈이라니 정말 웃기는 일이었어요. 백미라 씨도 웃었어요. 정민호가 마지막으로 못을 박았어요. 이 결혼은 여기서 끝이에요. 다시는 우리 집에 오지 마세요. 그 순간 제 입에서 나온 말이 있었어요. 앞으로 누가 무릎 꿇게 될지 두고 보시죠. 현관문을 나서면서 마지막으로 돌아봤는데 그들은 여전히 비웃고 있었어요. 서연이는 울고 있었고요. 그날이 제 인생에서 가장 모욕적인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기도 했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서연이는 자기 방에서 계속 울고 있었고 저는 거실에서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이 했던 말들이 계속 귀에 맴돌았어요. 현장 망일꾼, 냄새난다. 우리 집 격에 맞지 않는다. 하지만 분노보다는 오히려 차분해졌어요. 이상하게 말이죠. 마치 오랫동안 숨겨왔던 뭔가가 깨어나는 느낌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서 현장에 나갔어요. 그런데 그날 현장에서 만난 사람이 있었어요. 최상도 전무였죠. 한국산업은행에서 오랫동안 일하다가 몇 년 전에 독립해서 투자 컨설팅 회사를 차린 사람이었어요. 태수야, 어제 연락했는데 못 받았더라. 상도 형이 현장으로 직접 찾아왔어요. 아, 형님. 죄송해요. 어제 좀 일이 있어서. 괜찮아. 그런데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 왔어. 시간 좀 낼 수 있어? 저희는 현장 근처 커피숍으로 갔어요. 상도 형은 제가 건설업을 시작하기 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였어요. 사실 저에 대해서 남들이 모르는 걸 알고 있는 몇 안 되는 사람 중 하나였죠. 태수야, 너 정말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야? 상도 형이 진지하게 물었어요. 뭐가 말이에요? 너 실력 가지고 왜 이런 작은 건설업체나 하고 있어? 네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나는 아는데. 상도 형 말이 맞았어요. 사실 저는 대학에서 건축공학을 전공했고 졸업 후에는 대형 건설회사에서 설계 업무를 담당했었어요. 그런데 아내가 병에 걸리면서 모든 걸 포기하고 작은 회사를 차린 거였죠. 빠른 돈이 필요했거든요. 형님도 아시잖아요. 마누라 병원비 때문에 어쩔 수 없었던 거. 그래, 그때는 그랬지. 근데 이제는 다르잖아. 서연이도 다 컸고
너도 이제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상도 형이 서류 봉투를 하나 꺼냈어요. 이거 한번 봐. 서류를 열어보니 대형 리조트 개발 프로젝트 계획서였어요. 규모가 정말 컸어요. 수천억 원대 프로젝트였죠. 이거 뭐예요? 강원도에 대형 리조트 짓는 프로젝트야. 정부에서도 밀어주고 있고 외국 자본도 들어와 있어. 그런데 설계랑 시공을 맡을 회사를 찾고 있거든. 그런 큰 프로젝트를 제가요? 왜 못해? 너 실력 내가 모르나? 대학 때부터 너 설계 실력이 얼마나 뛰어난지 알고 있어. 그리고 현장 경험도 이제 충분히 쌓았잖아. 저는 잠시 말이 없었어요. 그런 큰 프로젝트는 꿈도 못 꿔봤거든요. 하지만 자본이 문제잖아요. 그런 큰 프로젝트를 하려면 어마어마한 돈이 필요한데. 그건 내가 해결해 줄게. 투자자들 연결도 해주고 금융 쪽도 내가 다 알아서 할게. 너는 설계하고 시공만 하면 돼. 정말요? 응. 근데 조건이 하나 있어. 뭔데요? 이 프로젝트 투자 설명회에 나와야 해. 거기서 네가 직접 프레젠테이션을 해야 한다고. 언제요? 다음 주 금요일. 장소는 웨스틴 조선호텔이야. 그 순간 뭔가 떠오르는 게 있었어요. 그런데 확신은 서지 않았어요. 혹시 그 투자 설명회에 어떤 사람들이 와요? 재계 인사들, 금융권 사람들, 그리고 개별 투자자들. 아, 그리고 정우성이라는 사람도 온다고 하더라.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소름이 돋았어요. 정우성이요? 응, 청담동에서 투자업 한다는 사람인데 왜? 아니에요. 그냥 이름이 익숙해서.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상도 형이 준 자료들을 자세히 봤어요. 정말 대단한 프로젝트였어요. 성공하면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뀔 만한 그런 프로젝트였죠. 그리고 무엇보다 정우성이 그 자리에 온다는 게 중요했어요. 복수할 기회가 생긴 거죠. 일주일 동안 프레젠테이션 준비를 했어요. 과거의 대기업에서 일할 때의 실력을 모두 끌어냈어요. 설계도도 다시 그리고 시공 계획도 세밀하게 짰어요. 밤새워서 준비했죠. 그리고 드디어 그날이 왔어요. 웨스틴 조선호텔 대연회장에 도착했는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와 있었어요. 다들 정장을 빼입고 있었고 분위기도 심각했어요. 저는 평소에 입던 작업복 대신 정말 좋은 정장을 샀어요. 백화점에서 가장 비싼 옷으로 말이죠. 구두도 새로 사고 시계도 좋은 걸로 찼어요. 태수야, 준비됐어? 상도 형이 물었어요. 네, 형님. 좋아. 오늘이 내 인생을 바꿀 날이야. 회의장에 들어가니 정말 웅장했어요. 대형 스크린이 설치되어 있고 수백 명이 앉을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를 봤어요. 정우성이 앞자리에 앉아서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사람들과 악수하고 있었어요. 기자들과 사진도 찍고 있었고요. 오늘은 내가 주인공이야. 정우성이 옆 사람에게 말하는 게 들렸어요. 하지만 그는 아직 몰랐어요. 오늘의 진짜 주인공이 누구인지 말이죠. 상도 형이 무대에 올라가서 말했어요.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분은 정말 특별한 분입니다. 이번 프로젝트의 총괄 책임자이자 대한민국 최고의 건축 설계사 중 한 분이죠. 그 순간 정우성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아마 자기 소개인 줄 알았나 보더라고요. 강태수 사장님, 무대로 나와주십시오. 제가 무대로 걸어나가는 순간 정우성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눈이 동그랗게 커지면서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저는 차갑게 미소를 지으며 마이크를 잡았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강태수입니다. 회의장이 조용해졌어요. 정우성은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했지만 옆 사람들이 앉으라고 말렸어요.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프로젝트는 저는 완벽한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어요. 그동안 숨겨왔던 실력을 모두 보여줬죠. 프레젠테이션이 시작되자 회의장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제가 스크린에 보여준 설계도를 보면서 사람들이 감탄사를 내뱉었거든요. 이번 강원도 리조트 프로젝트는 단순한 관광단지가 아닙니다. 자연과 첨단 기술이 조화를 이루는 미래형 복합 리조트가 될 것입니다. 저는 자신있게 설명했어요. 과거의 대기업에서 쌓았던 모든 노하우를 쏟아부었죠. 환경 친화적 설계는 물론이고 스마트 시스템을 도입해서 투숙객들에게 최상의 경험을 제공할 것입니다. 또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설계했습니다. 정우성은 자리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었어요. 불편해하는 게 눈에 보였죠. 아마 빨리 나가고 싶었을 거예요. 예상 투자 수익률은 연 15% 이상이며 정부 지원도 확정된 상태입니다. 그때 한 투자자가 질문했어요. 강 사장님, 이런 대형 프로젝트 경험이 있으신가요? 좋은 질문입니다.
제가 겉으로는 작은 건설업체를 운영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서울대 건축공학과를 졸업했고 대웅건설에서 10년간 설계팀장으로 일했습니다. 회의장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어요. 사람들이 놀라는 표정을 지었죠. 또한 해외 프로젝트 경험도 풍부합니다. 두바이 버즈알 아랍호텔 설계에도 참여했었고 싱가포르 마리나 베이 샌즈 프로젝트에도 관여했습니다. 정우성의 얼굴이 점점 더 굳어졌어요. 아마 충격받았을 거예요. 자기가 현장 막일꾼이라고 무시했던 사람이 이런 경력의 소유자였다니 말이죠. 그런데 왜 지금까지 작은 회사를? 또 다른 투자자가 물었어요. 개인적인 사정이 있었습니다. 가족을 돌봐야 했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다시 큰 프로젝트에 도전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상도 형이 그때 무대로 올라왔어요. 여러분, 강태수 사장님의 실력은 제가 보증합니다. 저는 한국산업은행에서 20년간 일하면서 수많은 건설업자들을 봤지만 이분만큼 실력 있는 사람은 드뭅니다. 그리고는 더 놀라운 말을 했어요.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는 이번 프로젝트의 메인 투자자이신 분들도 와 계십니다. 회의장 뒤쪽에서 몇 명의 사람들이 일어났어요.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었어요. 대기업 회장들과 금융재벌들이었죠. 현모건설 김 회장님, 삼땡물산 박 부회장님, 그리고 미래자산 최 회장님께서 이번 프로젝트에 관심을 보이고 계십니다. 정우성이 그 순간 완전히 얼어붙었어요. 자기보다 훨씬 큰 인물들이 제게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김 회장이 일어나서 말했어요. 강 사장님, 설계안이 정말 훌륭합니다. 이 정도 수준이면 해외에서도 충분히 통할 것 같은데요? 감사합니다. 실제로 이미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에서도 비슷한 프로젝트 제안을 받은 상태입니다. 오, 그래요? 그럼 우리가 더 서둘러야겠네요. 박 부회장이 웃으며 말했어요. 최 회장도 거들었어요. 강 사장님, 혹시 시간 되시면 따로 만나서 더 자세한 얘기를 나눌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그 순간 정우성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나가려는 거였죠. 하지만 제가 그를 멈췄어요. 잠깐만요. 정우성 씨, 어디 가세요? 모든 시선이 정우성에게 쏠렸어요. 그는 당황한 채로 서 있었죠. 아, 저는 급한 일이요? 이런 좋은 투자 기회를 놓치시려고요? 상도 형이 거들었어요. 정우성 씨도 이번 프로젝트에 관심이 있으시다고 들었는데요. 아, 그게... 정우성은 말을 제대로 못하고 있었어요. 완전히 당황한 상태였죠. 제가 차갑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정우성 씨, 혹시 저를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으세요? 뭔 말씀인지. 며칠 전에 상견례에서 만나지 않았나요? 회의장이 조용해졌어요. 사람들이 무슨 일인지 궁금해하는 분위기였죠. 그때 저를 뭐라고 부르셨더라? 아, 맞다. 현장 막일꾼이라고 하셨죠. 정우성의 얼굴이 완전히 하얗게 질렸어요. 그리고 냄새난다고도 하셨고 격에 맞지 않는다고도 하셨죠. 강 사장님. 사람은 겉모습만으로 판단하면 안 되는 법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날 저와 제 딸을 모욕했습니다. 상도 형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무슨 일이에요? 별일 아닙니다. 다만 정우성 씨가 사람을 보는 눈이 좀 부족하신 것 같아서요. 그때 김 회장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정우성 씨, 그런 일이 있었다면 실망스럽네요. 우리 업계에서는 그런 분과는 일하기가 어렵습니다. 박 부회장도 거들었어요. 맞습니다. 사람의 인품을 보고 사업을 하는 건데 강 사장님 같은 분을 무시한다는 게 이해가 안 되네요. 최 회장이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정우성 씨, 앞으로 우리 쪽 투자에는 참여하지 마세요. 신뢰할 수 없습니다. 정우성은 그대로 주저앉을 뻔했어요. 업계 최고 인사들에게 동시에 찍힌 거였거든요. 저는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정우성 씨, 며칠 전에 제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하세요? 앞으로 누가 무릎 꿇게 될지 두고 보자고 했죠. 이제 좀 아시겠어요? 그날 투자 설명회가 끝난 후 정말 놀라운 일들이 연달아 일어났어요. 김 회장을 비롯한 대기업 임원들이 저에게 몰려와서 명함을 건네며 사업 제안을 했거든요. 강 사장님, 우리 현모건설에서 해외 프로젝트 함께 해보면 어떨까요? 저희 삼땡물산에서도 협력할 일이 많을 것 같은데요. 미래자산에서 자금 지원은 전폭적으로 해드리겠습니다. 반면에 정우성은 완전히 고립된 상태였어요. 아무도 그에게 다가가지 않았고 오히려 피하는 분위기였죠. 상도 형이 제 귀에 속삭였어요. 태수야, 이제 진짜 시작이야. 정우성 저놈이 얼마나 무너지는지 두고 봐. 실제로 그 다음 날부터
정우성에게 재앙이 시작됐어요. 먼저 그가 투자하려던 리조트 프로젝트가 전면 취소됐어요. 메인 투자자들이 모두 빠져나간 거죠. 그뿐만 아니라 그가 진행하던 다른 투자건들도 연쇄적으로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업계에서 그에 대한 평판이 급속도로 나빠졌거든요. 정우성? 아, 그 사람 보는 눈이 없어. 강태수 사장 같은 인재를 무시하다니. 인품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 그런 사람과는 사업하기 어려워. 신뢰할 수 없는 인물이야. 앞으로 우리 투자에는 참여시키지 말자. 소문은 빠르게 퍼졌어요. 정우성이 저를 어떻게 대했는지, 그리고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업계 전체가 알게 됐거든요. 한편 정민호에게도 타격이 갔어요. 그가 다니던 대기업에서 갑자기 해고 통보를 받은 거예요. 그날 저녁 서연이에게 전화가 왔어요. 아빠, 민수 오빠한테서 연락 왔어요. 형이 회사에서 잘렸대요. 그래? 무슨 이유로? 정확한 이유는 안 알려줬는데 갑자기 인사조치가 났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저는 이유를 알고 있었어요. 그 회사도 저희 대연건설과 협력 관계를 맺기로 한 회사 중 하나였거든요. 새로 따낸 대형 프로젝트 때문에 여러 회사들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었어요. 아빠가 뭔가 하신 거예요? 서연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아빠는 그냥 열심히 일했을 뿐이야. 다른 건 아빠가 한 게 아니라 그들이 자초한 일이지. 며칠 후에는 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어요. 정우성이 청담동 펜트하우스를 급하게 내놓았다는 거였어요. 자금 사정이 어려워진 모양이었죠. 상도 형이 저에게 전화했어요. 태수야, 정우성 저놈 완전히 망했어. 청담동 집도 팔고 차도 다 처분한대. 정말요? 응. 그리고 백미라 그 여자도 친구들한테 완전히 따돌림 당하고 있어. 남편이 망하니까 사교계에서도 발붙이기 어려운 거지. 자업자득이죠. 맞아. 그런데 너 정말 대단해. 이렇게 완벽하게 복수할 줄은 몰랐어. 사실 저는 복수를 목적으로 한 게 아니었어요. 그냥 제 실력을 보여준 것뿐이었죠.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완벽한 복수가 됐어요. 정민호는 해고당한 후 여러 회사에 이력서를 냈지만 번번이 떨어졌어요. 이상하게 어디서도 받아주지 않더라고요. 형님, 혹시 이거? 응, 네 아버지 때문이야. 업계가 좁거든. 정우성이랑 관련된 사람들은 다들 꺼리는 분위기야. 결국 정민호는 대리운전을 시작해야 했어요. 명문대 나와서 대기업 다니던 사람이 말이죠. 백미라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동안 다니던 고급 레스토랑이나 백화점 VIP 라운지에서도 더 이상 환영받지 못했어요. 카드도 연체되기 시작했고 친구들과의 모임에서도 소외되기 시작했어요. 미라야, 요즘 좀 어때? 친구가 물어봤을 때 괜찮아. 뭐 별일 없어. 하지만 다들 눈치채고 있었어요. 정우성 가족의 몰락을 말이죠. 가장 결정적인 타격은 투자 자금이 모두 회수된 거였어요. 정우성이 그동안 운용하던 펀드 투자자들이 일제히 돈을 빼기 시작한 거죠. 정우성 씨, 죄송하지만 투자금을 회수하고 싶습니다. 갑자기 왜요? 신뢰 문제가 있어서요. 업계에서 평판이 안 좋더라고요. 그게 무슨? 강태수 사장을 모독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분과는 일할 수 없어요. 한 달 만에 정우성의 자산 대부분이 사라졌어요. 펜트하우스는 물론이고 고급차들, 주식, 펀드 전부 처분해야 했어요. 결국 그들은 청담동을 떠나야 했어요. 갈 곳이 마땅치 않았던 그들이 선택한 곳은 의정부의 작은 반지하 아파트였어요. 여보, 정말 여기서 살아야 해? 백미라가 울먹이며 물었어요. 지금은 어쩔 수 없어. 돈이 없잖아. 그때 왜 그랬어? 강태수 씨를 왜 그렇게 무시했어? 내가 어떻게 알았겠어? 겉모습만 보고는. 이제 어떡하지? 정말 어떡하지? 한때 청담동 펜트하우스에서 호화롭게 살던 그들이 이제는 햇빛도 잘 들지 않는 반지하에서 살게 된 거였어요. 정민호는 밤마다 대리운전을 하며 생계를 유지해야 했고 백미라는 근처 반찬 가게에서 서빙 일을 시작해야 했어요. 어서 오세요. 백미라가 손님에게 인사했어요. 예전에 자기를 모시던 사람들에게 인사하던 그 목소리와는 정반대였죠. 정우성은 중고차 매장에서 영업사원으로 일하기 시작했어요. 고객들에게 고개 숙여 인사하며 차를 팔아야 했죠. 고객님, 이 차 정말 좋은 차입니다. 한번 시승해보세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남을 깔보며 살던 사람이 이제는 남에게 굽신거리며 살아야 하는 신세가 된 거였어요. 이렇게 정우성 가족의 몰락은 완성됐어요. 무릎을 꿇게 된 건 결국 그들이었죠. 정우성 가족이 의정부 반지하로 이사한 지
석 달이 지났을 때의 일이었어요. 그들의 생활은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아침 6시, 백미라는 알람 소리에 잠을 깼어요. 예전에는 오전 10시에나 일어나서 브런치를 먹으며 하루를 시작했는데 이제는 새벽같이 일어나서 반찬 가게에 나가야 했거든요. 여보, 일어나야 해요. 백미라가 정우성을 깨웠어요. 아, 벌써? 정우성도 중고차 매장에 나가야 했어요. 오전 9시까지 출근해야 했는데 의정부에서 강남까지 가려면 1시간 반은 걸렸거든요. 세수를 하려고 화장실에 들어간 백미라는 거울을 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예전에는 값비싼 화장품으로 얼굴을 관리했는데 이제는 마트에서 파는 저렴한 제품을 쓸 수밖에 없었어요. 엄마, 아침 먹을 시간 없어요. 정민호가 방에서 나오며 말했어요. 정민호는 밤늦게 대리운전을 하고 들어와서 새벽 5시에 잠들었거든요. 이제 택배 일도 겸해서 하고 있었어요. 생활비가 부족했거든요. 그래도 뭔가는 먹고 가야지. 백미라가 라면을 끓였어요. 예전에는 호텔 조식을 먹거나 값비싼 유기농 식품만 먹었는데 이제는 라면이 주식이 됐어요. 아빠는? 정민호가 물었어요. 벌써 나갔어. 오늘 손님 많이 온다고 일찍 가신다고 하시더라. 정우성은 중고차 매장에서 가장 열심히 일하는 직원이 됐어요. 다른 선택이 없었거든요. 나이도 많고 경력도 애매하고 그나마 할 수 있는 일이 영업뿐이었어요. 고객님, 정말 좋은 차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정우성이 손님에게 아양을 떨었어요. 가격이 좀 비싸네요. 아, 그럼 조금 깎아드릴게요. 특별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전에는 남에게 고개 숙인 적이 없던 사람이 이제는 몇만 원 할인해달라는 손님에게도 굽신거려야 했어요. 한편 백미라는 반찬 가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미라야, 접시 좀 더 깨끗이 닦아. 사장이 핀잔을 줬어요. 네, 죄송해요. 예전에는 가정부가 모든 집안일을 다 해줬는데 이제는 직접 설거지를 하고 바닥도 닦고 화장실 청소도 해야 했어요. 아줌마, 여기 김치찌개 하나 더 주세요. 손님이 소리쳤어요. 네, 금방 갖다 드릴게요. 백미라가 대답했어요. 아줌마라는 호칭을 듣는 게 처음에는 정말 충격이었어요. 예전에는 사모님이라고 불렸는데 말이죠. 정민호는 택배 배송을 마치고 잠깐 쉬고 있었어요. 무거운 박스들을 하루 종일 나르다 보니 허리가 아팠어요. 형, 많이 힘들어? 후배가 물었어요. 괜찮아. 적응되고 있어. 하지만 속으로는 정말 힘들었어요. 대학 동기들은 모두 승진해서 임원이 되거나 창업해서 성공하고 있는데 자기만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에 우울했거든요. 형, 예전에 대기업 다녔다고 했지? 왜 그만뒀어? 아, 개인적인 사정으로. 정민호는 진실을 말할 수 없었어요. 아버지 때문에 잘렸다는 걸 누가 믿겠어요? 저녁 시간, 가족들이 반지하 집에 모였어요. 좁은 방 하나에 거실과 부엌이 붙어 있는 구조였어요. 창문은 반쯤 땅에 묻혀 있어서 햇빛도 잘 들지 않았고요. 오늘 얼마나 벌었어? 정우성이 물었어요. 저는 8만 원이요. 수수료 떼고 나면 6만 원 정도. 정민호가 답했어요. 나는 4만 원. 백미라가 한숨을 쉬었어요. 나는 차 한 대 팔아서 70만 원 정도 벌었어. 가족 3명이 하루 종일 일해서 번 돈이 20만 원 정도였어요. 예전에는 하루에 쓰던 돈보다도 적었죠. 월세 내고 나면 얼마 안 남네. 백미라가 계산해봤어요. 견뎌야지 뭐. 다른 방법이 있나? 정우성이 말했어요. 그때 TV에서 뉴스가 나왔어요. 대연건설 강태수 사장이 이끄는 강원도 리조트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국내 최대 규모의 친환경 리조트로 세 사람 모두 TV를 바라봤어요. 화면에는 정장을 깔끔하게 차려입은 제가 나와서 인터뷰를 하고 있었어요.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는 물론 한국 관광업계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고 싶습니다. 저 사람이. 백미라가 중얼거렸어요. 응, 강태수야. 정우성이 쓸쓸하게 답했어요. 우리가 왜 그랬을까? 정민호가 후회하며 말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돌이킬 수 없었거든요. 그와 동시에 저는 서연이의 결혼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서연이가 새로 만난 남자친구는 금융계 명문가의 장남이었거든요. 아빠, 정말 꿈만 같아요. 서연이가 웨딩드레스를 입어보며 말했어요. 우리 딸이 행복하면 아빠도 행복해. 서연이의 새 남자친구인 김준혁은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요. 집안도 좋고 사람됨도 훌륭했고 무엇보다 서연이를 진심으로 사랑했어요. 사장님,
결혼식 준비는 어떻게 진행할까요? 웨딩 플래너가 물었어요. 최고로 해주세요. 제 딸 결혼식이니까. 장소는 어디로 하시겠어요? 신라호텔 다이아몬드홀로 하죠. 신라호텔 다이아몬드홀은 최고급 결혼식장이었어요. 예전에 정우성이 꿈꿔봤을 법한 그런 곳이었죠. 결혼식 당일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재계 인사들, 정치인들, 유명인들까지. 제가 성공하면서 인맥도 넓어졌거든요. 축하합니다, 강 사장님. 현대건설 김 회장이 축하 인사를 했어요. 감사합니다. 딸이 좋은 사람 만나서 다행이에요. 김준혁 군 좋은 청년이죠. 저도 오래 알고 지낸 집안이에요. 결혼식장은 꽃으로 가득했고 음식도 최고급이었어요. 식순도 완벽했고 하객들도 모두 만족해했어요. 서연이는 정말 아름다웠어요. 웨딩드레스도 최고급 디자이너 제품이었고 화장도 전문가가 해줬어요. 아빠, 정말 고마워요. 서연이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뭘 고마워해? 아빠로서 당연한 일이지. 예전에 그 일 때문에 많이 속상하셨을 텐데. 다 지난 일이야. 이제 행복하게 살기만 하면 돼. 결혼식이 끝나고 피로연이 열렸는데 정말 성대했어요. 300명이 넘는 하객들이 와서 축하해줬어요. 반면 같은 시간 의정부 반지하에서는 정우성 가족이 TV로 결혼식 소식을 보고 있었어요. 강태수 사장 딸 결혼식이 신라호텔에서 열렸대. 백미라가 뉴스를 보며 말했어요. 우리 민수가 서연이랑 결혼했으면. 정민호가 아쉬워했어요. 이제 와서 그런 얘기 해봤자 소용없어. 정우성이 쓸쓸하게 말했어요. 그들은 초대받지도 못했고 알 권리도 없었어요. 완전히 다른 세계의 사람들이 되어버렸거든요. 밤늦게 정민호는 대리운전을 나갔고 백미라는 내일 반찬 가게 일을 위해 일찍 잤어요. 정우성은 혼자 앉아서 맥주 한 캔을 마시며 과거를 생각했어요. 그때 왜 그랬을까? 그는 혼자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후회해도 소용없었어요. 이미 모든 게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변해버렸거든요. 결혼식이 끝나고 1년이 지났을 때였어요. 저는 그때 정말 바쁜 시기를 보내고 있었어요. 강원도 리조트 프로젝트가 성공하면서 해외에서도 프로젝트 제안이 들어오고 있었거든요. 사장님, 싱가포르에서 또 연락 왔습니다. 마리나 지구 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해달라고 하네요. 비서가 보고했어요. 일정 조율해서 다음 주에 출장 가자. 네, 알겠습니다. 그날도 현장 점검을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운전기사가 모는 벤츠를 타고 강남대로를 지나가고 있었는데 신호에 걸려서 잠시 멈춘 순간이었어요. 창문 밖을 보니 길모퉁이에서 전단지를 나눠주는 사람이 보였어요. 처음에는 그냥 지나치려고 했는데 뭔가 익숙한 뒷모습이었어요. 잠깐 차 세워주세요. 네? 왜요?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서요. 차에서 내려서 그 사람에게 다가갔어요. 뒤에서 보니까 확실했어요. 정우성이었거든요. 정우성 씨? 그가 깜짝 놀라며 뒤돌아봤어요. 1년 사이에 정말 많이 늙어 보였어요. 머리도 많이 빠졌고 얼굴도 많이 상해 있었어요. 아, 강태수 사장님. 여기서 뭘 하고 계세요? 아, 이게. 그는 손에 들고 있던 전단지를 보여줬어요. 중고차 매장 홍보 전단지였어요. 영업 나와 계신 거예요? 네. 그게. 정우성은 제대로 대답을 못했어요. 너무 부끄러웠나 봐요. 예전에 저를 그렇게 무시했던 사람이 이제는 길거리에서 전단지를 나눠주고 있으니까요. 많이 힘드시죠? 저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괜찮아 보이지 않았어요. 옷도 헤어져 있었고 구두도 많이 낡아 있었어요. 무엇보다 예전에 그 오만한 모습은 완전히 사라져 있었어요. 혹시 시간 있으시면 커피 한 잔 하시겠어요? 아, 저는 일이 있어서. 몇 분만요. 할 얘기가 있어서요. 근처 커피숍으로 갔어요. 정우성은 어색해하며 제 뒤를 따라왔어요. 커피숍에 앉아서 보니 그의 변화가 더 확실하게 보였어요. 가족분들은 어떠세요? 다들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민호 씨도요? 네. 택배 일이랑 대리운전을 하고 있어요. 부인께서는요? 반찬 가게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대답할 때마다 그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자존심이 상했을 거예요. 정우성 씨, 저에게 화내셔도 됩니다. 예? 제가 복수를 한 거니까요. 화낼만 하죠. 아니에요. 저희가 잘못한 거죠. 사장님을 그렇게 무시한 게. 그때 정우성의 눈에서 눈물이 났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그때 정말 잘못 생각했어요.
사장님 같은 분을 겉모습만 보고 판단한 제가 바보였어요. 이제 와서 사과받으려는 건 아니에요. 저도 알고 있어요. 이미 돌이킬 수 없다는 거. 하지만 그래도 한 번은 사과하고 싶었어요. 정우성이 고개를 숙였어요. 예전에 저에게 그렇게 오만하게 굴던 사람이 이제는 완전히 굴복한 모습이었어요. 사실 매일 후회해요. 그때 왜 그랬나 싶어서. 사장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보지도 않고 무시한 제가 정말 한심해요. 후회해도 소용없죠. 네, 알고 있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정우성은 계속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저는 그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정우성 씨. 네? 무릎을 꿇을 사람이 누구였는지 이제 아시겠어요? 네. 제가 무릎을 꿇게 됐네요. 정말로 그는 무릎을 꿇었어요. 커피숍 안에서 저에게 무릎을 꿇고 사과했어요. 사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주변 사람들이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정우성은 신경 쓰지 않았어요. 일어나세요. 용서해주세요. 한 번만 용서해주세요. 일어나라고 하잖아요. 정우성이 일어났어요. 얼굴이 완전히 상기되어 있었어요. 정우성 씨, 저는 복수하려고 한 게 아니었어요. 그냥 제 일을 열심히 한 것뿐이에요.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맞아요. 결과적으로는 당신이 망하고 저는 성공했죠. 하지만 그건 당신이 자초한 일이에요. 네, 맞습니다.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걸 이제 아셨을 거예요. 네,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해봤어요. 복수는 이미 충분히 했어요. 정우성은 완전히 무너졌고 저는 성공했어요. 이제 그만해도 될 것 같았어요. 정우성 씨,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네, 뭐든지요. 진짜로 반성하고 있어요? 네, 정말로요. 매일매일 후회하고 있어요. 그럼 됐어요. 예. 사람은 변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당신도 이번 일로 많이 배웠을 거고요. 정우성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하지만 변할 수 있다면 다시 시작할 기회는 있을 겁니다. 정말로요? 대신 조건이 있어요. 다시는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그리고 겸손하게 사세요.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우성의 눈에서 희망의 빛이 보였어요. 앞으로도 힘들 거예요. 하지만 포기하지 말고 열심히 사세요. 언젠가는 기회가 올 거예요.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로. 정우성이 또 눈물을 흘렸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절망의 눈물이 아니라 희망의 눈물이었어요. 그럼 저는 이만 가볼게요. 네, 사장님. 정말 감사했습니다. 커피숍을 나서는데 정우성이 뒤에서 소리쳤어요. 사장님, 정말 존경합니다. 저는 돌아보지 않고 차에 올랐어요. 운전기사가 물었어요. 사장님, 어디로 가시겠어요? 집으로 가죠. 차 창문으로 보니 정우성이 여전히 서 있었어요. 그리고 제게 깊게 인사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모든 일이 끝났어요. 복수는 완성됐고 마지막에는 용서도 해줬어요. 정우성이 정말로 변할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기회는 준 거였어요. 집에 도착해서 서연이에게 전화했어요. 아빠, 무슨 일이세요? 아니야,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 아빠, 혹시 무슨 일 있으셨어요? 아무 일 없어. 그냥 딸이 행복하게 살고 있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아. 아빠도 행복하세요? 응, 아빠도 행복해. 정말 행복했어요. 복수도 했고, 성공도 했고, 딸도 좋은 사람과 결혼해서 잘 살고 있고, 더 바랄 게 없었어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생각해봤어요. 인생은 정말 예측할 수 없는 것 같다고요. 누가 높고 누가 낮은지, 누가 성공하고 누가 실패할지. 겉모습만으로는 절대 알 수 없다는 걸 말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을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걸 깨달았어요. 언젠가는 그 대가를 치르게 되니까요. 이렇게 제 복수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여러분도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지 마세요. 겉모습에 속지 말고 항상 겸손하게 사세요. 그래야 후회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사이다 터지셨나요? 이런 복수극 좋아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담도 들려주세요. 혹시 비슷한 경험 있으시거나 이런 사람들 만나본 적 있으시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다음에도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뵐게요.